네, 안녕하십니까. 신장 학술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현황, 대선 토론 등 전해드릴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만 그에 앞서 더 중요한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이 세계적으로 미국과 함께 G2 국가를 차지하고 있죠. 떠오르는 국가인 만큼 저희 심장 학술 뉴스에서는 앞으로 중국에 대해 단독 취재할 예정입니다. 오늘 들어온 속보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도 티베트족과 조선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고정된 심술 뉴스의 중국 취재 코너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며 11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티베트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티베트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산지대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한족을 포함하여 총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성을 갖춘 국가이기도 한데요. 티베트족은 그러한 소수민족 중에서도 인구 규모가 약 9번째로 큰 민족입니다. 민족적 정체성과 거주 지역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민족이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티베트 지역을 서장 자치구로 규정하여 공식적인 티베트족의 구역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티베트족의 구체적인 분포지를 설명하기 위해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아래를 함께 봐주시죠. 서장 자치구는 중국의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신강 위구르 자치구와 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에 치우쳐져 있다고 해서 지역적 중요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로는 인도, 부탄, 네팔, 파키스탄 등 매우 다양한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대이기 때문이죠. 중국의 서부 변경에서 소수민족을 품고 있는 이곳, 티베트의 신비감에 이끌려 벌써부터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티베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티베트 고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고원지대로 해발 고도가 약 4,000m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고산병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아주 빈번한 일입니다. 한랭한 기후, 그리고 높은 일조량이 만들어낸 광활한 초원과 멋진 풍경만을 생각하고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입국 허가증을 준비하는 것 역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신비의 지역 티베트. 도대체 이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식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는 해발 고도가 너무 높아서 다양한 작물들이 자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작물은 쌀과 보리이고 이러한 곡물들을 반죽하여 경단처럼 만든 것이 가장 왼쪽 사진의 참파 또는 잠바라는 것입니다. 직접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이 경단만 먹으면 목이 꽤나 막힐 것 같은데요. 그래서 티베트족은 수유차와 함께 이 잠바를 먹는다고 합니다. 수유차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아침 햇살과 비슷한 모습입니다만 실제로는 곡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만든 일종의 버터차라고 합니다. 소와 양의 젖을 졸여서 나온 버터에 티베트의 찻잎, 소금, 깨 등을 섞어서 만든 음료입니다. 비록 처음 맛보는 이들에게는 조금 진할 수도 있지만 티베트인들에게는 매일 먹어야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주식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주식은 예상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활한 초원지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목축이죠. 티베트족은 소의 일종인 야크 고기를 주로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오전 7시에 참파와 수유차, 오전 10시에는 양고기, 오후 2시에 야크고기, 오후 7시에 참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 11시에 양고기 국물과 국수를 먹으면서 5차례에 걸친 하루 식사를 마무리하는데요. 갑자기 티베트에서 꼭 생활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식생활을 살펴보았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살펴보려면 예술과 전통만 한 게 없겠죠. 티베트족의 민요는 누와 시에라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티베트족의 무용에는 시에, 조, 거얼 및 창무의 4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각 종류마다 각 지방의 특징에 따라 다시 여러 종류로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티베트의 전통 종교가 라마교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다른 말로는 티베트 불교라고도 하는데 불교가 티베트에 전래된 이후로 오랜 시간을 거쳐 변형된 종교입니다. 지금도 라마교는 티베트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티베트의 전통 예술 역시 라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승려를 생각하면 꽤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티베트의 승려들은 신의 행동을 재현하는 듯한 독특한 춤을 춘다고 합니다.
티베트족의 전통 연극은 아지라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문성공주, 타괴상무, 낙상왕자가 있습니다. 문성공주는 티베트의 역사 속에서 매우 유명한 당나라 황실의 공주입니다. 당 태종이 당시 토번이라고 불리던 티베트족에게 패하자 황실에서 비교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성공주를 토번 송첸간포의 두 번째 부인으로 보냈고 그녀가 티베트에 불교를 전달한 장본인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연극은 2시간 정도 진행되며 문성공주의 모험부터 티베트 수령 송첸간포와의 사랑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담아낸다고 하는데요. 제 짤막한 이야기가 문성공주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했나요? 티베트에서 전통 연극을 보는 것 역시 계획에 넣어두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도 흥미로운 요소들이 차고 넘치는 티베트.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의 여러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티베트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나요? 중국이라는 국가가 주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지 않았나요? 티베트는 중원과 매우 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달라이 라마라는 라마교의 지도자를 두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 형성해 왔죠. 원나라와 청나라대에는 오히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가 중원의 종교적, 정치적인 스승의 역할을 했고 두 지역은 매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티베트의 청의 군대가 주둔하였고 일시적인 지배-피지배 관계는 청의 멸망 이후에도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인 역대 달라이 라마들은 티베트인들을 이끌며 독립운동을 진행했지만 유혈 사태가 심해지자 결국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인도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다람살라라는 지역에서 임시정부를 형성한 뒤 지금까지도 비폭력 평화투쟁을 지속하며 중국 정부와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티베트 내에서는 정작 달라이 라마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이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는 바로 달라이 라마가 주장하는 것이 티베트의 자치를 보장해주는 고도 자치 체제이기 때문인데요. 티베트가 완전히 독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깨달은 그가 이제 중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티베트를 어떤 정치적 상태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독립, 반독립, 고도자치입니다. 세 개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권과 군사 외교권 그리고 내치의 주체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은 말 그대로 티베트가 완전히 다른 국가로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단위가 되는 주권 역시 티베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독립 상태 또는 고도자치를 시행하는 형태가 된다면 주권은 여전히 중국에게 남아있겠죠. 이제 군사권, 외교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베트의 반독립 상태에서는 중국 정부의 인민해방군이 철수되고 티베트 지역이 비군사화되겠지만 티베트의 외교권은 여전히 중국이 행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자치의 시스템에서는 군사권과 외교권 모두 중국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치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볼 텐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독립, 반독립, 고도자치 형태에서 모두 티베트 주민들이 내부 통치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티베트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서장 자치구로 명명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자율적인 통치를 용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내적인 분리독립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중국 정부에서는 한시도 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만한 갈등 해결을 기원하며 여기서 심술 뉴스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已经秋天了，我这么漂亮，甜甜的爱情怎么还没来呢？来，别伤感了，喝一口这个吧。这是什么东东？哇，又甜又好喝，跟甜甜的爱情比起来，我更喜欢正草莓拿铁。蜀味带血的名品正草莓拿铁，极致的甜，充满了你饥饿的胃。这个秋天跟正草莓拿铁一起过吧。皮卡丘也喜欢。
네, 심장학술 뉴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 다룰 민족은 가까우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그 기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인구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9년 기준으로 약 21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중국 전체 인구의 0.14%만을 차지하는 미미한 비율이지만 객관적인 인구수로 따졌을 때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이죠. 우리는 왜 우리가 조선족과 가깝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역사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한반도 인구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더 나은 생활의 터전을 찾거나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옮겨간 이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982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선족의 한국 친척 방문을 허용하면서 다양한 목적을 지닌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8년 이후로 조선족의 대한민국 체류는 급증하였죠. 아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세기 후반과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대에는 한반도에서 만주 지역으로의 이동이 활발했지만 반대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만주 지역에서 한반도로의 이동량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그들만의 거주 지역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롭게 제기된 가능성과 문제점들도 존재하는데요. 먼저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동안 한민족 국가라고 생각해왔던 대한민국에 새로운 민족이 유입되는 것은 다양성을 갖춘 사회로의 행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양성을 갖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조선족의 국내 진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인데요. 대한민국이 한민족 국가라는 인식 때문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깨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족이 어려움을 겪는 공간은 단지 한국 사회 내에서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한국의 정체성을 모두 지닌 민족이라 그런지 중국 본토 내에서도 정체성 상실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 책을 통해 그들이 겪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은 조선족 금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녀는 장춘 지역에 정착하여 다양한 소설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이라는 책은 그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펴내는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녀가 조선족 사회에서 바라본 탈북자 문제, 그리고 중국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체성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금희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조선족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 외에도 전통을 품은 지역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에서마저도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을 서서히 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우리 부정적인 편견을 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조선족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매체의 영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조선족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가까운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무섭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청년경찰,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현대 한국 사회의 영화계에서는 조선족 액션 누아르라는 장르가 따로 생겨날 정도로 조선족들이 범죄자로 나오는 영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들은 살인 행위를 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것으로 묘사되죠. 반대로 조선족들을 가난하고 무능력하게 그린 영화들도 적지 않습니다. 영화 내에서조차 조선족 출신 인물들은 차별을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싱과 황해라는 영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오히려 조선족에 대한 사람들이 혐오감을 심화하고 그들을 일반화하게끔 만듭니다. 더 이상 조선족이라는 민족이 한국 사회 내에서 문화적 컨텐츠로만 소비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거주 지역의 쇠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은 소위 동북 삼성이라고 불리는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중국의 나머지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달하여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1970년대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북 삼성은 발전에서 소외되었고 2013년을 기준으로 급격한 경제적 쇠퇴를 보였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북 삼성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 전체 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랴오닝성의 2016년에 오히려 경제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심각성을 인지한 랴오닝성에서는 민영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조선족의 터전인 동북 삼성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티베트족과 조선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두 민족은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 심장학술뉴스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술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